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처럼 미국 은행들이 뱅크런과 파산을 하고 있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뱅크런과 파산을 겪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은행이 3월 8일에 파산을 하게 됐고,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틀 후에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두 개의 큰 은행들이 파산하게 됐는데, 실버게이트 은행은 암호화폐 특화 은행으로서 유서가 깊은 은행이고 연준의 회원은행이기도 하거든요. 3월 2일에 실버게이트 은행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연기됐어요. 이유는 FTX 거래소라는 세계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실버게이트 은행이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이후로 실버게이트 은행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정도가 심해지자 실버게이트 은행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팔면서 예금을 돌려주게 됐고, 자본이 많이 잠식되면서 회계감사의 보고서를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하고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했고요. 당일에만 50% 이상 하락을 했었고, 암호화폐 시장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다뤘던 은행은 훨씬 더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3월 8일에 자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으로서 실리콘밸리의 대표 은행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다 나중에 빅테크 기업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산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벤처기업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중심은행이었던 거고, 3월 9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 인출로 인해 자산을 매각하면서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상증자 같은 걸 할 거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뱅크런은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루 만에 모든 자본이 잠식되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됐는데, 뱅크런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하루 만에 파산하게 됐어요. 아까 실버게이트도 일주일 만에 파산한 게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호화폐처럼 위험한 자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기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실리콘밸리의 성장에 관여를 하는 유서 깊은 은행이었는데, 뉴스 보도 후에 하루 만에 파산하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하이테크 기업과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과 대출, 투자 업무를 하는 특수은행이고, 40년 전인 1983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벤처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에어비앤비나 우버, 트위터 같은 많은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 만에 파산한 게 충격적인데, 미국 내 은행의 자산 규모가 16이고요. 16이면은 중형급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역사상 파산한 은행 중에 규모 2위가 됐고요. 뱅크런 이슈가 뉴스화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파산을 선언하게 됐는데, 파산 이슈가 있어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데, 매각 절차도 생략하고서 직권적으로 하루 만에 파산을 결정하게 됐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 그래프인데, 뉴스가 나오기 하루 전에만 해도 주가가 하락은 하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폭락을 했고, 이때 60%가 하락한 거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상장 폐지가 된 거예요. 이틀 만에 250불 넘는 주가가 상장 폐지가 되게 된 거죠. 은행의 자산 규모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파산한 은행 중에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빨리 진행해서 파산을 시킨 이유가 궁금한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은행이 뱅크런되고 파산되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그런 은행의 예금 인출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 내에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을 하게 돼요. 지급준비금은 국제결제은행인 BIS나 연방준비은행인 페드가 관리하는 거고, 국가별로 또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관리할 거고, 국제적으로는 BIS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보통은 8에서 10% 정도고, 원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급준비금을 타이트하게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된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지급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면 투자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예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 자산이 손실 중이면 매각하면 손실이 확정되겠죠. 우리도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산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상태에서 팔면은 손해가 확정되는 거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전이나 플러스 상황에서 팔면 중간에
있었던 평가손익으로 마이너스였던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굴리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인 자산이지만 단기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태일 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손실이 확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이후에 은행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은행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막대한 돈을 다 투자를 해놨는데, 은행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요. 근데 안전자산이 채권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미국채잖아요. 그렇게 채권에서 투자해놔서 결국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손해가 나지 않는 자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돈을 인출하면서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까지 팔아야 되는데 마침 그 안전자산이 마이너스면 미국채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가지고 있던 자산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던 자산이 마이너스 20% 상황인데 그 마이너스 20%인 자산에서 10%를 팔아서 예금을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2%가 나는 건데, 보통 은행들이 자기 자산의 10% 전후로 자기 자본금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투자 자산의 10%만 팔아서 손실을 확정해도 내 자기 자본이 10%에서 8%로 2%나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의 감소율로 따지면 거의 20%의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이 투자 손실로 잠식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거나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면 결국엔 자본이 0원이 되면서 자본 잠식이 되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게 미국채가 손해가 날 확률이 없었고 최후의 보류로 남아있었는데, 2022년에 연준이 기준금리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미국채도 엄청나게 손해가 났거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돼서 은행들이 미국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 산 미국채들이 지금 다 손실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돈을 빨리 빼달라 하니까 과거 제로금리 때 샀던 미국채를 팔게 돼서 손실이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재무제표를 보면 왼쪽이 손익계산서고 오른쪽이 대차제표인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플러스고요. 영업이익률도 39%, 순이익률도 28%로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말에만 해도 순이익이 감소하긴 했죠. 2020년 동안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이 다 안 좋았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계니까요. 근데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항상 1년 동안 플러스였는데, 영업이익은 플러스고 돈은 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경우를 흑자조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서 증권사나 저축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건설사나 증권사나 은행들도 돈을 벌고 있어도 당장 갚아야 될 돈을 낼 수가 없으면 파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은행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거고, 대차제조표를 보면 2022년 12월 31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211빌리언 달러, 총 부채가 195빌리언 달러로 자본은 16빌리언 달러로 자기 자본율이 좀 낮은 편이지만 흑자 영업이익이기도 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파산할 이유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당좌 비율을 보면 당좌 비율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0.03으로 현금 유동성이 제로로 말라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금을 돌려줄 때 쓸 현금이 없다 보니까 자산을 팔아서 돌려줬어야 됐고, 그 자산들은 다 손실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면서 자기 자본을 깎아먹는 구조인 거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일부 VC들이 위기를 감지하고 인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출하면서 그거를 대응하면서 자산을 팔게 됐고, 손실이 1.8빌리언 달러가 났다고 뉴스가 난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본보다는 높진 않죠.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뱅크런이 일어났대요. 이런 뉴스가 뱅크런을 또 유도하잖아요. 현금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출 금액을 다 돌려주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자기 자본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에 이르게 된 거고, 심지어 마이너스 자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산을 모두 청산하면은 현재 남은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총 자산이라는 거는 원금 기준의 자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금 기준의 자산이 마이너스 10%인 상태다 하면은 부채는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벌써부터 자산과 부채를 합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당연히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은행이 노출돼 있다는 거고, 기업보다 은행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기업은 이렇게 하루 만에 망가지진 않잖아요.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될 날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돈을 구하다가 못 구하면 파산이 되는 건데, 은행은 조금 소식만 안 좋으면, 요새는 뉴스가 엄청 빠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찾게 되고, 그럼 순식간에 뱅크런이 일어나서 더 빠르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 은행이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사이클의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2008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닥칠 위기는 아직까지 어떤 명칭이 정의된 게 없었어요. 금융위기가 오긴 올 건데 도대체 어떤 곳에서 터질지를 예측을 못하고 있었고, 가장 가능성이 높던 게 자동차 대출 시장이나 학자금 대출 시장, 이런 걸 보고 있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이 주택 시장의 대출은 2008년에 관리를 했으니까 한 번 위기가 온 곳에 다시 위기가 오는 일이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이번 위기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파산이 이번 위기의 핵심일 것 같고, 영업이익이 정상인 은행들도 하루 만에 파산할 수 있다를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여줬어요. BIS가 세계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미국의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관리할 텐데, 연준이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라고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에 다 미국채를 발행하게 된 건데, 그 미국채의 수요가 없었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 예전처럼 사주질 않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채를 예전보다 편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미국채를 자산으로 편입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편입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미국채 편입이 높은 곳이 위험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진 대부분의 자산이 다른 게 아니고 미국채였다고 합니다. 자산을 팔아서 손해가 났다 했잖아요. 근데 손해가 난 게 미국채에서 난 손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산을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그게 손실이면 다른 자산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건 대부분의 투자자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2020년과 현재까지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개인들의 계좌가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잖아요. 은행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행이라고 계좌가 플러스가 아니고 은행이 가진 투자자산도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미국의 민간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는 53%나 증가했대요. 아무래도 2020년 이후에 많이 증가한 것 같고 4조 5,800억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민간은행이 보유한 매각 가능한 자산이 주식과 채권을 합친 건데, 평가 손실 가격만 6,200억 달러라고 해요. 이게 2021년에는 80억 달러였대요. 현재는 더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평가 손실이 결국엔 채권에서 손실이 크거든요. 주식도 떨어졌지만 채권도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를 올릴수록 주식과 채권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민간은행의 손실은 더욱 커져 있겠죠. 지금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계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매각 자산을 팔아서 평가 손실을 18억 달러 났다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하루 만에 파산한 거예요. 18억 달러 손실 확정에 하루 만에 자산 규모 16위 은행이 파산하는데, 40년 된 역사를 가진 미국 경제의 중추인 실리콘밸리를 담당하는 은행이 하루 만에 파산했는데, 전체 평가 손실이 지금 6,200억 달러랍니다. 통화정책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또 다른 미국 은행이 파산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 위기는 미국에서 먼저 드러났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원리로 위기가 일어난 게 작년에 영국의 파운드화 위기예요. 나라들도 그렇게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국가들이 위기가 나면 외환위기, 은행들이 위기가 나면 금융위기고,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일어나면 경제위기가 되겠죠. 근데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지금 다 평가 손실을 입고 있는데 팔아야 된다면 당연히 파산하게 되는 거고, 여태까지 남아있는 현금으로 버텼지만 이제 이 현금이 모갈되면 정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게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끌어써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회수되면 결국엔 손해나고 팔아야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사태를 막으려면은 통화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준은 항상 금융위기를 막아서 시스템 붕괴를 막는데 정말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사상 최초로 양적 완화를 한 거고, 2020년에도 깜짝 놀라서 3배 양적 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오고 물가가 올라가서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물가에 신경 쓰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그거는 은행이 건전하다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은행은 지금 많이 건전하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연이어서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연준이 절대로 지금처럼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금융위기를 막는 거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도 참고해야 될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